떨리는 손으로 목을 만졌다. 밧줄에 쓸려 생긴 흉터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괴롭혔던 화상 자국도 없었다. 매끄럽고 부드러운 피부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유라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와 전신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낯설지만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19살의 한유라. 아직 세상의 더러움을 알지 못해 불안함과 순진함이 뒤섞인 눈빛을 한 과거의 자신이 서 있었다. 아,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화장대를 붙잡고 버텼다. 화장대 위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화면을 켰다. 날짜를 확인한 순간 유라의 눈동자가 극심한 공포로 흔들렸다. 10월 27일,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날이었다. 오늘 이 집에서 열리는 최 회장의 생일 파티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의붓 여동생 최서연이 건네는 샴페인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잔에 담긴 약물 때문에 지옥이 시작될 것이다. 머릿속에서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언니, 회장님 생신인데 표정이 왜 그래? 자, 이거 마시고 기분 풀어. 특별히 언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천사 같은 얼굴로 웃으며 샴페인 잔을 건네던 최서연.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순진하게 잔을 받아 마신 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리고 끌려간 어두운 창고, 역겨운 숨결로 다가오던 낯선 남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으며 만족스럽게 웃고 있던 최서연의 얼굴. 한유라, 넌 원래 이 집안의 개였어. 감히 내 것을 넘봐? 강지훈 상무님은 내 남자야. 넌 그냥 내 들러리, 내 그림자로 살았어야지. 강지훈. JS그룹의 황태자. 최서연이 입에 달고 살던 이름. 유라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찼던 사람이었다. 감히 욕심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최서연은 유라의 그 순수한 동경마저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유라의 인생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최 회장 부부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다. 영상은 그들의 손에 있었고 유라는 꼼짝없이 그들의 협박에 놀아나는 인형이 되었다. 온갖 굳은 일을 전전하며 살아가다 결국 최서연의 또 다른 계략에 휘말려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 차가운 강물 속으로 가라앉으며 마지막으로 떠올렸던 것은 자신을 조롱하던 최서연의 얼굴과 평생을 후회하며 되돌리고 싶었던 그날 밤의 기억이었다. 그런데 돌아왔다. 지옥 같았던 모든 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으로. 유라는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았다.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19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이미 지옥의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돌아온 29의 한유라였다. 눈동자에 서서히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피어올랐다. 2번 다시는 당하지 않아. 절대로.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연이 안에 있어? 나 서연이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 유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흐트러진 감정을 다스렸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최서연이 활짝 웃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샴페인이 담긴 2개의 잔이 들려 있었다. 과거와 똑같은 모습.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언니, 파티가 한창인데 왜 방에만 있어? 아빠가 찾으시잖아. 자, 이거 마시고 같이 나가자. 언니가 좋아하는 달콤한 샴페인이야. 서연은 유에게 샴페인 잔 하나를 내밀었다. 영롱한 황금빛 액체 속에서 기포가 쉴 새 없이
피어올랐다. 저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유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다. 그녀의 존엄성과 인생을 파괴할 맹독이었다. 과거의 유라라면 아무 의심 없이 활짝 웃으며 잔을 받아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유라는 달랐다. 그녀는 서연의 손에 들린 잔을 차갑게 내려다볼 뿐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왜 그래 언니? 안 마실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 미세한 의아함이 섞였다.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마주 보았다. 사랑스러운 동생을 연기하는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싫어. 마시지 않을 거야.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뭐? 갑자기 왜?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마시기 싫어졌어. 너나 마셔. 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라의 단호한 태도에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표정을 관리하며 상냥한 목소리로 회유하기 시작했다. 에이, 그러지 말고. 한 잔만 해. 오늘 아빠 생신이잖아. 언니가 이렇게 무표정하게 있으면 아빠가 서운해하실 거야. 내 표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네가 들고 있는 그거. 왠지 기분이 나빠서 마시고 싶지 않아. 유라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 시선에 담긴 차가운 경멸을 읽은 것일까. 서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니한테 나쁜 거라도 줄까봐 그래? 서연이 서운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 연기력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과거의 자신은 저 가식적인 눈물과 상처받은 표정에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갔던가. 글쎄, 그건 네가 더 잘 알겠지. 유라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머리가 좀 아파서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 아빠한테는 네가 잘 말씀드려. 잠깐만, 이언니. 서연이 다급하게 유라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유라는 매몰차게 그 손을 뿌리쳤다. 서연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놓쳤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샴페인이 하얀 카펫 위로 쏟아졌다. 어떻게? 서연은 당황한 얼굴로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유라는 그 모습을 차갑게 외면한 채 망설임 없이 방문을 열고 나갔다. 등 뒤에서 서연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로 붐볐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 웃음소리, 음악소리, 음식 냄새가 뒤섞여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유라는 이 모든 것이 역겹게 느껴졌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최대한 빨리 이 저택을 벗어나고 싶었다. 정원으로 나가는 연문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유라야, 어디 가니? 양어머니인 이 여사였다. 그녀는 유라를 발견하자마자 불쾌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네오는 주인공인 아버님 옆에 있지는 않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하여간 도움이 안 돼요. 어서 서연이 데리고 회장님께 가서 인사드려. 유라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이 여사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10년 넘게 엄마라고 불렀던 여자.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유라를 딸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저 최서연을 돋보이게 할 배경이자 필요할 때 부려먹는 하녀 정도로만 여겼을 뿐이다. 비극이 터졌을 때도 그녀는 유라를 감싸주기는커녕 가장 먼저 돌을 던졌다. 뭘 그렇게 넋놓고 쳐다봐? 빨리 움직이라니까. 이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유라의 귀를 파고들었다. 과거의 유라라면 겁을 먹고 순순히 따랐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몸이 안 좋았어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 중요한 날에 아프다고? 꾀병 부리지 마. 꾀병이 아닙니다.
유라는 차갑게 대꾸하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걸어갔다. 뒤에서 이 여사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무시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위선자들의 소굴에서 벗어나야 했다. 겨우 연문을 통해 정원으로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유라는 그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렀다. 아직 이 저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두운 정원 오솔길을 따라 정문을 향해 거의 뛰다시피 걸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강하게 부딪혔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유라의 몸이 뒤로 넘어지려는 순간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아 지탱했다. 균형을 잃었던 몸이 순식간에 안정되었다. 유라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남자의 윤곽은 뚜렷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머리카락, 조각처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서늘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그는 온몸에서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검은색 정장은 그의 긴 몸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유라는 숨을 멈췄다. 강지훈, JS그룹의 전략기획실 상무이자 최연소 후계자. 그리고 최서연이 그토록 집착하던 남자. 전생에서 유라는 그를 몇 번 멀리서 본 것이 전부였다. 그때마다 그는 항상 무표정하고 차가운 아우라를 풍겨 감히 말을 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은 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초라한 무덤에 유일하게 꽃 한 송이를 놓고 간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것을 유라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알게 되었다. 왜였을까? 그와는 아무런 접점도 없었는데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유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역겨운 욕망이나 경멸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무심하고 건조할 뿐이었다. 그의 팔이 여전히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받치고 있었다. 낯선 남자의 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거나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단단한 기둥처럼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유라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 사과했다. 그러자 지훈이 그녀를 바로 세워주며 몸을 떼었다. 그의 손길이 떨어지자마자 허전함과 함께 다시 불안감이 엄습했다. 앞을 보고 다녀야지.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비난하는 톤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다정하지도 않았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그와 얽힐 때가 아니었다.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그녀가 막 몸을 돌려 다시 걸음을 옮기려 할 때 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초 회장 댁 사람인가? 그의 시선이 유라의 드레스에 잠시 머물렀다. 이런 파티에 어울리는 화려한 옷차림이었으니 당연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왜 혼자 이쪽으로 가지? 정문은 저쪽인데. 지훈은 턱짓으로 반대 방향을 가리켰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집에서 도망치는 중이라고, 저 안에는 나를 해치려는 악마가 있다고 소리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바람을 쐬러 나온 사람의 표정은 아니군.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유라의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 남자 위험하다. 쉽게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유라가 대답을 망설이고 있을 때 저택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한유라 거기 안 서. 이 여사의 목소리였다. 경호원 몇 명을 대동하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잡히면 끝이다.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끌려 들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다급해진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눈앞의 남자 강지훈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부탁입니다.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애원하는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려 나왔다.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다짜고짜 자신에게 숨겨달라고 매달리는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유라를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점점 가까워지는 불빛과 사람들의 목소리를 향해 차갑게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 없이 유라의 팔목을 잡아 끌었다. 이쪽으로. 그는 유라를 데리고 정원의 더 깊고 어두운 곳, 거대한 나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거대한 나무 그림자는 두 사람을 완벽하게 감싸주었다. 강지훈의 단단한 몸이 유라의 앞을 막아섰고 그의 차가운 체향이 불안에 떨던 그녀의 신경을 미묘하게 진정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사와 경호원들의 목소리가 바로 근처까지 다가왔다. 샅샅이 뒤져. 정원 어디엔가 숨어 있을 거야. 그 계집애, 오늘 내 손에 잡히면 가만 안 둬. 증오의 찬 목소리가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잡히면 안 된다. 여기서 잡히면 이번 생도 전생과 똑같은 비극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그 공포가 엄습하자 몸이 잘게 떨려왔다. 그때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강지훈의 손에 아주 미세한 힘이 들어갔다. 놀랍게도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너는 안전하다는 무언의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유라는 떨림을 멈추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다행히 이 여사와 경호원들은 나무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장 깊숙한 곳까지는 살피지 않았다. 그들은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이내 다른 방향으로 욕설을 내뱉으며 멀어져 갔다. 발소리와 목소리가 완전히 잦아들고 정원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강지우는 유라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이제 가도 될 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유라는 어둠 속에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 남자는 자신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은 일에 엮인 셈이었다. 이대로 그를 보내면 다시는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최 씨 일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면 그들의 힘으로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방패가 필요했다. 그리고 눈앞의 남자, 강지훈이 바로 그 방패였다. 유라가 망설임 끝에 입을 열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지훈은 대답 대신 유라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려는 듯했다. 이곳에서 저를 데리고 나가주세요. 내가 왜? 짧고 간결한 반문. 그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시간과 행동에는 전부 그에 상응하는 이유와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의 말투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유라는 이 순간을 위해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말을 꺼냈다.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님께 결코 손해가 아닐 오히려 큰 이득이 될 거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거래라는 단어에 지훈의 눈썹 한쪽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잠시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겁에 질려 도망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절박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을 마주하는 이 어린 여자가 조금은 흥미롭게 느껴졌다. 따라와. 그는 더 묻지 않고 몸을 돌렸다. 유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저택의 시선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후문의 좁은 길로 향했다. 곧이어 그의 개인 차량으로 보이는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미끄러져와 두 사람 앞에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자 지훈은 먼저 채 올라탔다. 유라도 잠시 망설이다 그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몸을 실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고
저택의 불빛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유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차 안의 무거운 침묵은 또 다른 종류의 압박감을 주었다. 이제 말해봐. 무슨 거래지? 지훈이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다. 그의 옆모습은 대리석 조각상처럼 차갑고 완벽했다. 그 전에 상무님께서 저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믿을 만한 이유를 먼저 제시해야겠지. 뷰루십 바요. 유라가 나지막이 단어를 내뱉는 순간 지훈의 고개가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돌아왔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놀라움이라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블루칩 바이오는 최근 JS그룹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유망한 바이오 기업이었다. 이 인수권은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책임질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로 현재 극비리에 진행 중이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룹 내에서도 극소수의 최고위급 임원들 뿐이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지? 지훈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져 있었다. 경계심이 역력했다. 초회 회장 서재에서 우연히 관련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께서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김 전무와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것도요. 아마 JS그룹의 인수 제안가를 넘기려는 속셈이겠죠. 유라는 담담하게 거짓말을 했다. 물론 서류 같은 건 본 적이 없다. 전생에서 JS그룹은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해 태성그룹과의 인수 경쟁에서 밀려 블루칩 바이오를 놓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정보 유출의 배후에 초의 회장이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야 밝혀진 사실이었다. 이 일로 인해 당시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강지훈은 그룹 내에서 입지가 크게 흔들렸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유라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유라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네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증거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안에 태성그룹에서 블루칩 바이오의 공식적인 인수 의향서를 제출할 겁니다. JS그룹이 제시한 금액보다 5% 높은 가격으로요. 그때가 되면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시게 되겠죠. 일주일. 유라는 그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차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유렉에서 시선을 떼고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만약 이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룹 내에 첩자가 있다는 뜻이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했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네가 제안하는 거래라는 게 뭐지? 이 정보를 주는 대가로 뭘 원하나? 결혼해 주십시오, 상무님과. 뭐라고? 이번에는 지훈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친 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는 곧바로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지금 농담하는 건가? 아니요, 진심입니다. 물론 진짜 결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계약 결혼입니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상무님께는 조부이신 강 명예회장님의 성화와 다른 가문들의 정략 결혼 제안을 막아줄 방패가 필요하실 겁니다. 저는 그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결혼 후에는 절대 상무님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유령처럼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이용해 상무님께서 JS그룹의 확고한 후계자가 되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니오에게는 뭐가 남지? 그 결혼으로 네가 얻는 건 뭔가? 모호입니다. 유라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배어나왔다. 저는 최씨 일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들이 두 번 다시 저를 찾아올 수 없도록, 감히 손댈 수 없도록 만들 강력한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JS그룹 강지훈 상무의 아내라는 타이틀보다 더 완벽한 보호막은 없겠죠. 그제야 지훈은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아까 저택에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이유,
자신에게 매달려 숨겨달라고 했던 이유. 이 모든 것이 최 씨 일가와 관련이 있었다. 그는 유라를 다시 바라보았다. 19, 많아봐야 20살로 보이는 어린 여자. 하지만 그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했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 같기도, 모든 것을 잃은 사람 같기도 했다. 그 눈빛에 담긴 절박함과 결의가 지훈의 마음을 움직였다. 전략적으로만 본다면 나쁜 제안이 아니었다. 골치 아픈 선 자리들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고, 만약 그녀의 정보가 사실이라면 블루칩 바이오건을 해결할 실마리도 얻게 된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보호뿐. 감정적인 교류도 재산 분할도 원치 않는 깨끗한 비즈니스 관계.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훨씬 많았다. 차가 어느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적한 도로에 멈춰 섰다. 운전기사는 말없이 자리를 비켜주었다. 계약 기간은? 지훈이 물었다. 거래에 응하겠다는 암묵적인 신호였다. 상무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혹은 제가 제 힘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일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해도 좋습니다. 유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은 한동안 창밖의 야경을 몰차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좋아, 그 거래 받아들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라는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지옥에서 벗어날 첫 번째 발판을 마련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참아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내일 오전 10시 내 사무실로 와. 변호사를 대동해서. 지훈은 자신의 명함을 꺼내 유에게 건넸다. 차갑고 간결한 명함에는 JS그룹 전략기획실 상무 강지훈이라는 글자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명함을 받아 단단히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향한 입장권이었다. 다음 날 유라는 지훈이 보내준 차를 타고 약속 장소인 JS그룹 본사로 향했다. 최고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넓고 현대적이었으며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다. 지훈은 이미 와 있었고 그의 옆에는 딱딱한 인상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유라 역시 밤새 인터넷을 통해 수소문한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였다. 계약서 작성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유효하나 이는 상호 필요에 의한 계약 관계임을 명확히 한다. 부부로서의 어떠한 의무, 정서적, 육체적 관계 포함도 강요하지 않는다. 강지훈은 한유라에게 안전한 거처와 신변 보호를 제공한다. 한유라는 강지훈의 대외적인 아내 역할을 수행하며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계약 종료, 이혼, 시, 한유라는 어떠한 형태의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는다. 조항들은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유라는 망설임 없이 모든 조항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개의 도장이 찍히고 변호사들이 서류를 챙겨 나가자 넓은 사무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오늘 오후에 혼인신고를 진행할 거다. 그리고 다음 주 강 명예회장님 생신연회에서 우리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지훈의 말은 통보였지만 유라는 불만 없었다. 모든 것이 빠를수록 좋았다. 알겠습니다. 초혜 씨 댁에는 사람이 갔다. 네 모든 짐을 챙겨서 이쪽으로 옮기도록 조치했어. 그의 신속한 처리 능력에 유라는 내심 감탄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이제부터 넌 더 이상 최 씨 댁 사람이 아니야. 강 씨 댁 사람이지.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의 넓은 등이 유라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니오의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거야.
나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겠다는 약속 말이다. 물론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유라의 대답에 지훈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으로 그들의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세상에서 가장 위태롭고 기묘한 부부 관계가 시작되었다. 유라는 창밖에 눈부신 도시를 바라보았다. 전생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악마와 손을 잡았다. 그 끝이 무엇이든 2번 다시는 무력하게 쓰러지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다. 강지훈의 말대로 모든 것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혼인신고는 그가 말한 당일 오후에 이루어졌고 법적으로 한유라는 이제 최 씨 집안의 양녀가 아닌 JS그룹 강 상무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의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가지와 낡은 책 몇 권이 전부였지만 그조차도 지훈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강지훈의 개인 펜트하우스로 옮겨졌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지는 이전의 삶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강지훈의 조부이자 JS그룹의 창업주인 강 명예회장의 팔순 연회가 열렸다. 국내의 모든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이 거대한 행사에서 강지훈은 폭탄 선언을 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아내 한유라입니다. 지훈이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단상 위에서 나지막이 선언했을 때 연 회장 아는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지훈의 옆에 선 가녀린 여자에게로 쏠렸다. 유라는 오늘을 위해 지훈이 직접 골라준 은은한 진주빛이 감도는 심플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극대화해 주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JS그룹의 황태자 강지훈이 연애 소문 한 번 없이 갑자기 결혼을 발표한 것도 놀라운데 그 상도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의 여자라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단연 초의 회장 일가였다. 그들은 연 회장 한쪽에서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굳어 있었다. 일주일 전 집을 나간 유라가 강지훈의 비서를 통해 자신의 짐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통보했을 때만 해도 그들은 유라가 어딘가에서 객사라도 할 것이라 비웃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벌레처럼 여기던 한유라가 JS그룹의 안주인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저게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이 여사가 남편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 회장의 얼굴은 이미 불그락푸르락하게 변해 있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최서연이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무대 위의 유라와 지훈을 번갈아 보았다. 강지훈은 분명 자신의 남자였다. 자신이 차지해야만 했던 자리였다. 그런데 왜 자신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한유라가 저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단상에서 내려온 유라와 지훈에게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유라는 지훈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일 뿐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다 마침내 분노를 참지 못한 최 씨 일가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한유라네요. 이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유라를 불렀다. 주변 사람들이 흥미롭다는 듯 시선을 던졌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런... 너 우리 집안을 배신하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아베슨이라니요. 유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늘했다. 저는 이미 법적으로 최 씨 집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남편과 결혼한 것이 배신이라고 불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최 회장 사모님.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이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항상 엄마라고 부르던 유라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완벽한 선긋기였다. 네가 감히.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은혜도 모르는 것.
그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를 딸이 아닌 하녀처럼 부리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 이름으로 된 부모님의 유산을 멋대로 처분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라의 말에 최 회장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산 문제. 그들이 가장 감추고 싶어 했던 비밀이었다. 유라가 그것을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더 이상 추태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강씨 집안의 행사니까요. 유라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그때까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강지훈이 유라의 어깨를 감싸며 한 걸음 나섰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제 아내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곧 저와 JS그룹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 회장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에 최 회장은 숨을 삼켰다. 지금의 강지훈은 그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샹소가 아니었다. 그는 결국 분을 사귀며 아내와 딸을 데리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최서연은 자리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라를 향한 증오와 질투가 가득 담긴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그날 이후 한유라는 공식적으로 상류 사회에 데뷔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배경에 대해 말이 많았지만 강지훈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확고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항상 유라와 동행했고 그녀를 향한 어떠한 무례도 용납하지 않았다. 덕분에 유라는 빠르게 강 상무의 베일에 쌓인 아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유라는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지내며 복수를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최서연이었다. 최서연은 미술을 전공했고 최 회장의 후원을 등에 업고 아트 갤러리의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명성을 쌓고 있었다. 특히 그녀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는 데 재능이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사교계의 젊고 유능한 인재로 칭송받고 있었다. 유라는 기억하고 있었다. 전생의 이맘때쯤 최서연은 무명의 화가 끼를 발굴하여 대규모 자선 경매 전시를 성공시키며 자신의 입지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특히 지아의 작품 중 푸른 꿈이라는 그림은 엄청난 곡에 낙찰되며 제1을 단숨에 스타 작가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번 생에서 유라는 그 성공을 산산조각 낼 생각이었다. 유라는 강지훈의 비서를 통해 조용히 정보를 수집했다. 역시나 최서연은 이번에도 제2 작가와 접촉하여 단독 전시 및 경매를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과거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다. 유라는 첫 번째 수를 두었다. 그녀는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 익명으로 한 연예부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최서연 큐레이터가 제2 작가의 전시를 따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2 작가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극도로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서연은 그 약점을 파고들어 작가의 사적인 아픔을 이용해 동정심을 얻는 방식으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아닌 타인의 상처를 이용하는 비윤리적인 방식이죠. 제2 작가는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성격이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는 최서연에게 등을 돌릴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두 번째 수. 이것이 결정타였다. 전생에서 유라는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제2 작가의 푸른 꿈에 얽힌 비화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그 그림은 작가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작업했던 탓에 저렴한 중국산 캔버스를 사용했는데 그 캔버스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특정 온도와 습도, 그리고 강한 열이 가해지면 캔버스 표면의 유화 물감이 미세하게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었다. 자선 경매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행사는 최서연이 관장으로 있는 갤러리에서 열렸다. 유라는 강지훈의 아내 자격으로 당연히 무하이피로 초청받았다. 형부, 그리고 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최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유라와 지훈을 맞이했다. 특히 지훈을 향한 그녀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유혹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유라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며 그녀의 접근을 차단했다. 전시가 아주 훌륭하네요, 서연 씨. 유라가 우아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언니. 특히 저기 있는 푸른 꿈이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예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최서연이 가리키는 곳에 벨벳 커튼으로 가려진 채 특별 조명을 받고 있는 푸른 꿈이 있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기대되네요. 그런데 조명이 조금 약한 것 같지 않아요?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더 강렬한 조명으로 비춰서 모든 사람이 그 색감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게 해야죠. 제가 알기로 루미나 7 모델 스포트라이트가 유화의 질감을 표현하는데 최고라고 하던데. 최서연은 유라의 말에 귀가 솔깃했다. 한유라는 미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전문적인 조언이었다. 게다가 강상무의 아내가 하는 말이니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림을 더 돋보이게 하고 싶은 욕심에 그녀는 즉시 갤러리 직원에게 조명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유라가 말한 바로 그 루미나 세부 모델로 그녀는 몰랐다. 루미나 세부는 강력한 열을 방출하는 조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갤러리의 중앙 냉방 시스템과 그 조명의 열기가 만나면 푸른 꿈의 캔버스가 견딜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경매가 시작되고 마침내 푸른 꿈이 공개되는 순간이 왔다. 최서연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림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무명 작가 제2의 영혼이 담긴 역작 푸른 꿈입니다. 그의 깊은 고뇌와 희망이 사람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강렬한 조명 아래 그림의 푸른색은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듯 신비로웠다. 최서연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그림을 유심히 보던 한 노신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중얼거렸다. 저게 뭐지? 그의 말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림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림의 중앙, 가장 중요한 부분에 거미줄 같은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강력한 조명의 열기와 차가운 실내 공기가 만나면서 불량 캔버스가 버티지 못하고 수축하며 물감을 밀어내고 있었다. 균열은 실시간으로 점점 더 길고 깊게 번져나갔다. 아름답던 푸른 꿈은 순식간에 흉측한 흉터로 뒤덮인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최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갤러리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 기자석에 앉아있던 누군가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그리고 곧이어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단독 최서연 큐레이터, 작가의 트라우마 이용한 비윤리적 계약 논란. 유라가 흘렸던 정보가 마침내 기사화되어 터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행사에 참석했던 제2 작가의 대리인이 그 자리에서 소리쳤다. 최서연 씨, 이건 사기입니다. 제2 작가님은 당신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망가진 그림, 비윤리적 큐레이터라는 오명, 작가의 공개적인 절연 선언, 최서연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 모든 것을 강지우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소란의 중심에 있는 망가진 그림과 무너진 최서연,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자신의 아내 한유라를 번갈아 보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최서연을 자극해 특정 조명을 쓰게 만든 유라의 말,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터진 스캔들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획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다. 강지우는 처음으로 유라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저 가녀리고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니었다. 치밀하고 대담하며 적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을 줄 아는 냉혹한 전략가였다. 그리고 그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왠지 모를 강한 흥미와 끌림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자선 경매장에서 최서연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뒤로하고 강지훈과 한유라는 아무 말 없이 갤러리를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유라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불안 때문이 아닌 복수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는 희열 때문이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지훈이었다. 미술 조명에도 조예가 깊은 줄은 몰랐군.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유라는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탐색의 의도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질문하고 있었다. 확인하고 있었다. 오늘 벌어진 모든 일이 과연 우연이었는지를. 유라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그를 마주 보았다. 어두운 차 안 그의 눈동자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미술관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때 주어들은 얕은 지식일 뿐입니다. 최서연 씨의 전시를 망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결과적으로는 안타깝게 됐습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안타깝다고 말하는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무감정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유라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의 대답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추궁하는 대신 운전석 칸막이 너머의 김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집으로 가지 말고 회사로. 다음 날 아침 JS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상무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강지우는 책상에 앉아 밤새 그의 지시로 김 비서가 정리해온 파일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냉정했다. 김 비서는 지훈을 수년간 보좌해온 가장 신뢰받는 신복이었다. 어젯밤 지훈은 그에게 단 한 가지 명령을 내렸다. 초회 회장 일가에 대해 전부 조사해. 그리고 내 아내 한유라가 그 집에 입양된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내. 그리고 김 비서가 하룻밤 사이에 가져온 결과물은 지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여러 섹션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는 재산 문제였다. 한유라의 친부모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그녀에게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과 상당한 액수의 현금 자산을 유산으로 남겼다. 법적으로는 한유라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 회장이 후견인으로서 관리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그 모든 재산은 몇 년에 걸쳐 교묘한 방식으로 최 회장의 개인 회사 자금으로 흡수되거나 최서연의 유학, 자금 및 사치품 구매 비용으로 사용된 뒤였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횡령이었다. 두 번째는 한유라의 학창시절과 성장 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김 비서는 최 씨 집안의 전 가정부들과 유라의 동창 몇 명을 은밀하게 접촉했다. 그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일관되었다. 한유라는 항상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다. 그녀는 최서연의 그림자였다. 이 여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유라를 살갑게 챙기는 척했지만 집안에서는 서연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유라의 자존감을 짓밟았다. 너는 서연이의 반만이라도 닮아봐라. 네가 입으니 옷이 죽는다. 고와 근성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언어폭력이 일상이었다. 최서연은
유라의 아이디어나 과제물을 뻔뻔하게 베껴 자신의 것인 양 발표하기 일쑤였고, 만약 유라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이 여사에게 달려가 거짓 눈물로 유라를 나쁜 아이로 만들었다. 지훈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그는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었다. 마지막 섹션은 유라가 도망쳤던 최 회장의 생일 파티가 열렸던 그날 밤에 대한 것이었다. 김 비서는 그날 파티의 출장 음식 업체, 직원 명단과 최 회장의 최근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 파티 다음 날 최 회장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되어 전과 기록이 있는 한 심부름센터 업자의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업자는 과거 약물 관련 범죄에 연루된 전적이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그날 밤 최 씨 일가는 한유라를 완전히 망가뜨릴 작정이었다. 어쩌면 그들은 유라를 약물에 취하게 한 뒤 추악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그녀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영원히 포기하게 만들거나 혹은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정략적으로 팔아넘길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 쾅! 지우는 보고서를 책상 위로 내던졌다. 분노로 인해 관자놀이의 혈관이 툭툭 튀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된 여자가 어떤 지옥에서 살아왔는지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는지, 왜 자신에게 보호를 대가로 한 계약 결혼이라는 극단적인 제안을 해야만 했는지, 그녀의 복수는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었다. 그가 단순히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차가움과 냉정함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없이 스스로를 핥히고 단련시켜야만 했던 상처의 갑옷이었다. 이 심부름센터 업자, 당장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을 열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상무님. 김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처음 이 결혼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철저히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쓸모있는 정보와 귀찮은 맞선 자리를 막아줄 방패.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계약 조항 따위는 무의미해질 정도의 깊은 분노와 함께 한유라라는 여자에 대한 강렬한 보호 본능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평소보다 늦게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거실은 어두웠고 유라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듯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침실로 향하려다 유라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신음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하지마 어지마 아제발. 악몽을 꾸는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었다. 넓은 침대 위 유라는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운 표정으로 뒤척이고 있었다. 그녀는 전생의 그 끔찍한 순간을 꿈속에서 다시 겪고 있는 것 같았다. 쓸려? 유라가 비명과 함께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초점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꽹츠하냐. 지훈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은 유라는 그제야 자신이 꿈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인지한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의 깊은 눈동자와 마주쳤다. 악몽을 꾼 모양이군. 지훈은 방의 조명을 켜는 대신 침대 옆 작은 스탠드만 켰다. 은은한 불빛이 방을 부드럽게 채웠다. 그는 주방으로 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와서 유에게 건넸다. 마셔.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가 건네는 잔을 받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떨리는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특히 이 남자 앞에서는 더욱더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악몽의 여파로 무너진 마음은 쉽게 다잡아지지 않았다. 지훈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유라가 우유를 다 마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떤 꿈이었지? 오체가 도망치지 못하는 꿈이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빈 잔을 무릎 위에 놓은 채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제 혼자서 전부 짊어질 필요 없어.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손이 다가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감쌌다. 예상치 못한 따뜻한 손길에 유라의 몸이 흠칫 굳었다. 당신은 나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 하지만 유용함이라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야. 나 역시 당신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게 계약의 기본이지.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방패 뒤에 숨어서 잠시 쉬어도 괜찮아. 그의 말은 위로라기엔 너무나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도 유라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다. 결국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한 번 터진 눈물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전생의 억울함, 이번 생의 두려움, 복수를 위해 강한 척 해야만 했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마음껏 울도록 어깨를 내어주었다. 그는 그녀가 최 씨 집안에서 겪었던 일들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슬픔이 그칠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다. 한참을 울고 난 유라는 지쳐 잠이 들었다. 지훈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로 나온 그는 김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블루칩 바이오 인수건 플랜 B로 전환한다. 태성이 제시할 가격보다 10% 높은 금액을 준비해. 그리고 최 회장에게는 우리가 그의 배신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만 흘려. 그를 서서히 조여갈 거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최 씨 일가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바로 그의 사람을.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일지라도 한유라는 이제 강지훈이 자신의 울타리 안에 들인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것을 해치려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한유라의 어깨를 감싸주었던 그날 밤 이후 강지훈과 그녀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계약 조항으로 이루어진 차가운 비즈니스 관계의 표면 아래로 신뢰라는 이름의 따뜻한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지훈은 더 이상 유라를 단순한 계약 파트너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때때로 그녀의 식사를 챙겼고 그녀가 밤에 잠을 설칠까봐 서재에서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기다리기도 했다. 유라 역시 그런 그의 배려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가 변화하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돌아갔다. 최서연은 제2작가 사건으로 인해 큐레이터로서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그녀가 속한 갤러리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최 회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JS그룹이 블루칩 바이오 인수전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 회장은 태성그룹에 내부 정보를 넘긴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 했지만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던 강지훈의 역공에 휘말려 태성그룹으로부터의 신뢰마저 잃고 말았다. 최 씨 집안은 이중으로 타격을 입은 셈이었다. 최서연은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한유라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율에 대한 증오는 독버섯처럼 자라나
이제는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녀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JS그룹의 창립 5주년 기념 갈라 파티였다. 이 행사는 단순한 기념 파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세상의 정점이었다. 이 자리에서 한유라를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그녀에게 재기 불가능한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었다. 파티 당일 유라는 지훈이 직접 골라준 짙은 네이비색의 벨벳 드레스를 입었다. 어깨 라인이 우아하게 드러나고 허리에는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화려하지만 천박하지 않은 그녀의 기품을 한껏 살려주는 완벽한 선택이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뒤에만 있어. 파티장으로 출발하기 직전 지훈이 유라의 어깨를 감싸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최서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유라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 역시 오늘 밤이 또 다른 전쟁터가 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파티장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1%들이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했다. 지훈과 유라가 등장하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제 한유라는 더 이상 근본 없는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JS그룹의 안주인이자 강지훈이 그림자처럼 보호하는 여자였다. 최서연 역시 그들 사이에 있었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청초하고 가련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지만 유라를 향한 그녀의 눈빛만큼은 숨기지 못하고 이글거렸다. 파티가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 사건이 터졌다. 유라가 잠시 지훈과 떨어져 음료를 가지러 간 사이 평소 최서연과 친하게 지내던 한 젊은 사교계 여성이 유라의 옆을 지나가다 발이 엉키는 척하며 근처에 있던 박 장관의 부인에게 와인잔을 통째로 엎질렀다. 여미어나 비명소리와 함께 박 장관 부인의 우아한 아이보리색 드레스가 붉은 와인으로 끔찍하게 얼룩졌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이 여자가 갑자기 저를 밀어서 와인을 쏟은 여자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며 유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순식간에 주변의 시선이 유래게로 쏠렸다. 박 장관 부인은 얼굴을 굳힌 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유라를 노려보았다.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죠? 이것이 최서연의 계획이었다. 증거가 남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 시비를 걸고 권력자의 아내를 이용해 유라를 사교계에서 매장시키는 것. 이 상황에서 유라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봤자 목격자가 없는 한 힘없는 고아 출신과 유서 깊은 가문의 영예의 말 중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을지 뻔했다. 바로 그때 최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어머,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사모님께 어서 사과드려. 그녀는 유라를 책망하는 동시에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유라가 범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리고는 박 장관 부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 언니가 원래 좀 조심성이 없어서요. 저희 집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런 큰 자리는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저희 집에서 자랐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모든 단어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유라의 출신을 비웃고 그녀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임을 모두에게 각인시키려는 비열한 의도였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다. 하지만 유라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싸늘하게 웃었다. 그녀는 자신을 몰아쓰는 두 여자와 경멸의 눈빛으로 자신을 보는 박 장관 부인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최서연을 향해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내 말이 맞아. 난 이런 자리가 참 익숙하지가 않네. 유라의 차분한 목소리에 최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뻔뻔하게 훔치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피해자를 모욕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게 말이야. 뭐? 언니 지금 무슨 소리를? 최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얼마 전에 집에서 내 옛날 스케치북을 좀 찾아봤어. 대학 시절에 끄적이던 것들인데 그걸 보니까 네가 교내 디자인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포트폴리오가 생각나더라. 어쩜 그렇게 똑같던지. 정말 놀라운 우연이지 않니? 순간 최서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유라가 말한 스케치북. 그것은 과거 유라가 밤새워 그리던 디자인 습작들이 담긴 책이었다. 최서연은 그것을 몰래 훔쳐보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유에게는 그 스케치북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뭘 안다고? 그건 내 순수한 창작물이었어. 최서연이 버럭 소리쳤다. 그녀의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유라는 바로 그 반응을 원했다. 그래? 순수한 창작물. 유라가 나지막이 읊조리며 뒤쪽에 서 있던 지훈의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무대 감독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전달했다. 잠시 후 JS그룹의 50년 역사를 보여주던 파티장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었다. 화면에는 두 개의 그림이 나란히 떠올랐다. 왼쪽은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유라의 낡은 스케치북 속 디자인이었다. 오른쪽은 최서연이 대상을 받았던 포트폴리오의 대표작이었다. 구도, 색감,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까지.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이었다. 저게 뭐야? 누군가 소리쳤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스크린과 최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향했다. 최서연은 피가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올려다 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최서연의 포트폴리오 속 또 다른 핵심 디자인과 몇 년 전 발행된 유럽의 한 마이너 디자인 잡지에 실린 신인 작가의 작품이 나란히 비교되었다. 이번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수준으로 똑같았다. 명백한 도용이었다. 세상에 표절이었잖아. 그동안 천재인 척하더니 다 도둑질한 거였어. 수군거림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경멸과 조롱이 되어 파티장을 뒤덮었다. 최서연의 젊고 유능한 아티스트라는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와인을 뒤집어 쓴 박 장관 부인조차도 이제는 유라가 아닌 최서연을 경멸에 찬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와인 자국보다 더 더러운 거짓말쟁이의 민낯을 목격한 것이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한유라, 네가 날 모함하는 거지. 최서연은 이성을 잃고 율에게 달려들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가 율에게 닿기도 전에 거대한 그림자가 그 앞을 막아섰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싸늘한 눈으로 최서연을 내려다보며 유라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내 아내에게서 손 떼. 지옥의 악마처럼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최서연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무력한 한유라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지금 누구를 적으로 돌렸는지를. 수백 개의 눈동자가 경멸과 조롱의 칼날이 되어 그녀의 온몸에 박혔다. 최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쓰고 있던 완벽한 가면은 깨진 정도가 아니었다.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날려 버렸다. 지훈은 유라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승리자의 무심함으로 그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파티장의 중심에
최서연만이 홀로 버려져 있었다. JS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는 대한민국 사교계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최서연의 표절과 도용 행각은 그날 밤 참석했던 모든 거물들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최 씨 가문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와 계약에 제동이 걸렸다. 최 회장은 딸의 스캔들을 덮기 위해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필사적으로 로비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자랑하던 황금 인맥은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그의 연락을 피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자신들을 옥죄어 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 벽의 실체가 강지훈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최 씨 집안이 대혼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강지훈과 한유라는 마지막 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사무실.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지난 몇 주간 수집된 모든 증거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김 비서가 찾아낸 심부름센터 업자는 처음에는 완강히 버텼지만 JS그룹의 법무팀이 제시한 증거와 회유 앞에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다. 그의 손에는 최 회장이 자신에게 한유라를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들려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유렉에 약을 먹인 뒤 미리 준비된 별장으로 끌고 가 최 회장이 지정한 투자자에게 넘길 계획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팔아넘기는 추악한 거래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한 유라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빼돌렸는지에 대한 회계 자료와 자금 흐름 추적도 완벽하게 끝난 상태였다. 더 나아가 최 회장의 회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 그리고 건설 허가를 받기 위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증거까지 포착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복수를 넘어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는 거대한 작전이 되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상무님. 김 비서가 결연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지훈은 유라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인생을 짓밟았던 자들의 죄악이 담긴 서류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말 괜찮겠어? 지훈이 나지막이 물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되면 유라 역시 다시 한번 세간의 입방에 오르내리게 될 터였다. 비록 피해자일지라도 그 과정이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었다. 유라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괜찮아요. 어둠 속에서 숨어 벌벌 떠는 건 이제 끝내야죠.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짧게 명령했다. 시작해. 그 한마디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최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정역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가장 신뢰도 높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는 두 얼굴의 기업가 최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은 한유라의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최 회장이 어떻게 착복했는지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심부름센터 업자의 충격적인 증언과 녹취록을 공개하며 최 회장이 자신의 양녀를 사업적 목적으로 팔아 넘기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회사에 만연한 비자금 조성, 탈세, 뇌물 수수 혐의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온 국민이 경악했다. 평소 언론을 통해 자수성가한 기업가, 자비로운 자성가로 포장되었던 최 회장의 이미지는 1시간짜리 방송으로 인해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그는 희대의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JS그룹은
즉시 최 씨 가문의 모든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다른 대기업들과 은행들도 줄줄이 등을 돌렸다. 최 씨 가문의 돈줄은 완벽하게 끊겼고 그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최 회장과 이 여사는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호송체 오르는 그들의 초라하고 겁에 질린 모습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다. 평생을 남을 짓밟고 살아온 자들의 비참한 말로였다. 이제 남은 것은 최서연뿐이었다. 그녀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해 집안에 갇혀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명성, 부,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상류 사회의 지위까지. 그녀를 따르던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날 밤 유라는 지훈과 함께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창밖의 야경을 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긴 인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허탈감이 밀려왔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보안실에서 온 연락이었다. 최서연 씨가 찾아왔습니다. 막무가내로 한유라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라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의 눈빛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올려보내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마지막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최서연이 경호원들에게 끌려오다시피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증오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값비싼 옷은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유라를 향해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한유라!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 유라를 보호했다. 최서연은 지훈의 위압적인 기세에 주춤하면서도 눈은 오직 유라에게 고정한 채 독을 뿜어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집이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널 걷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줬잖아. 그런데 감히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가뜨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피해의식과 이기심만이 가득했다. 유라는 지훈의 등 뒤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최서연과 마주섰다. 거두어줬다고? 아니, 너희는 날 가뒀어. 먹여주고 입혀줬다고. 아니, 너희는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너희의 사치를 채웠지. 서연아, 착각하지 마.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준 적 없어. 오직 빼앗기만 했을 뿐이야. 닥쳐. 고아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그래, 나는 고아였지. 그래서 너희는 내 모든 것을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했어? 내 꿈, 내 재산, 내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인생까지. 유라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파티 날 밤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지? 너는 다 알고 있었잖아. 네가 마시라고 건넸던 그 샴페인 잔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최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라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충격을 받은 듯했다. 내가 뭘 더 이상 연기하지 마. 역겨우니까. 넌 항상 그랬어. 천사 같은 얼굴 뒤에 숨어서 남의 것을 질투하고 탐내고 파괴했지. 네 재능이라고 포장된 것들은 전부 내 것이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것에 불과했어. 너는 빈 껍데기야, 최서연. 유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최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진실, 그녀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래, 맞아. 최서연이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다 내가 했어. 그깟 스케치북 좀 베낀 게 뭐 어때서? 니까짓게 그린 그림보다 내 이름으로 발표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잖아.
그날 밤도 마찬가지야. 넌 그냥 쥐 죽은 듯이 내 그림자로 살았어야 했어. 감히 강지훈 상무님을 넘봐? 그분은 내 남자였어. 네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널 더러운 곳에 처박아 버리려고 했던 거야. 제대로 망가뜨렸어야 했었는데 내가 너를 그녀의 광기 어린 고백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훈이 미리 켜놓은 녹음 장치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이것이 최서연의 죄를 입증할 마지막 증거 조각이었다. 모든 것을 쏟아낸 최서연은 탈진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허탈하게 웃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질질 끌려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길고 길었던 복수극의 막이 내렸다. 유라는 끌려가는 최서연의 마지막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증오도 연민도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안도감뿐이었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어느새 다가온 지훈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품 안에서 유라는 비로소 길었던 악몽에서 완전히 깨어났음을 느꼈다. 최서연의 광기 어린 절규가 사라진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한동안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강지훈의 품에 안겨 유라는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 마침내 다다랐음을 실감했다. 더 이상 쫓길 필요도 복수를 위해 칼날 위에 서 있을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 후 몇 달간 세상은 최 씨 일가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강지훈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해서 최 회장 측의 변호인단은 변명의 여지조차 찾지 못했다. 최 회장은 횡령, 배임, 뇌물공여, 그리고 살인교사 미수 혐의까지 더해져 1심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평생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된 것이다. 이 여사 역시 남편의 범죄에 가담하고 유라의 재산을 착복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서연은 유라에 대한 범죄 공모 혐의와 함께 과거의 표절 및 사기 행각까지 모두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젊고 유망한 큐레이터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철창 신세가 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던 최 씨 가문은 그렇게 허무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남긴 것은 오직 탐욕과 파멸의 교훈뿐이었다. 세상이 시끄러운 동안 유라는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지훈은 그녀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따뜻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눈을 뜨고 지훈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을 산책하는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되찾은 유산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다. 오랜 고민 끝에 유라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으로 작은 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재능은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꿈을 펼치지 못하는 신진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재단이었다. 과거 자신의 꿈이 최서연에게 어떻게 짓밟혔는지를 기억했기에 그녀는 다른 이들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 어느 맑은 가을날 유라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지훈이 그녀와 함께했다. 유라는 국화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고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부모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나지막한 목소리가 가을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동안 못된 사람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너무 무서워서 찾아뵐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두 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것들 다 되찾았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어 좋은 곳에 쓰려고 해요. 하늘에서 부디 평안하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안도감과 그리움이 담긴 따뜻한 눈물이었다. 옆에 서 있던 지훈이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유라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밤. 펜트하우스 거실 벽난로에서는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유라와 지훈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평화롭고 안온한 시간이었다. 문득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얇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1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작성했던 결혼 계약서였다. 유라는 계약서를 거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지우는 책에서 눈을 떼고 테이블 위의 계약서와 유라를 번갈아 보았다. 이제 이 계약은 끝난 것 같아요. 유라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이 계약의 목적은 제 보호였어요. 당신은 약속대로 저를 완벽하게 지켜주셨어요. 최 씨 일가는 무너졌고 저는 이제 누구의 위협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 더 이상 이 계약으로 당신을 얽어맬 필요는 없어요. 그녀는 진심이었다. 강지우는 그녀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복수를 완성시켜준 최고의 파트너였다. 그녀는 그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고마움과 의존인지 그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항 하나하나를 천천히 다시 읽어 내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아 유라는 그의 속을 짐작할 수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이 계약은 끝나야지. 그의 말에 유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틀렸어. 지우는 계약서를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서류를 반으로 쭉 찢어버렸다. 유라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계약은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그가 찢어진 계약서를 벽난로의 불길 속으로 던져 넣으며 말했다. 종이는 순식간에 불꽃에 휩싸여 재로 변했다. 결혼 자체가 실수가 아니야. 이걸 계약이라고 정의했던 게 실수였다는 뜻이야. 지우는 유라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유라는 숨을 삼켰다. 한유라. 나는 너를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기억해. 저택 정원에서 겁에 질린 눈으로 내게 숨겨달라고 말했지. 그때는 몰랐어. 그저 조금 흥미로운 여자라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너를 알아갈수록, 너의 아픔을 알게 될수록 나는 깨달았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건 단순한 보호가 아니었다는 걸. 그의 손이 유라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진지했다. 나는 너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야. 너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너의 미소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 지난 1년간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됐어. 계약서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만큼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가 나왔다. 상자가 열리자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 이번에는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나, 한유라?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 역시 깨닫고 있었다. 그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무심한 배려에 가슴이 뛰고 그의 부재에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꼭 맞는 반지가 그들의 새로운 약속처럼 빛났다. 그는 일어나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벽난로의 따스한 불빛이 두 사람을 포근하게 감쌌다. 1년 후 유라가 세운 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첫 번째 신인 작가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유라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지훈이 함께했다. 그는 이제 JS 그룹의 회장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옆에서는 여전히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당신 오늘 정말 멋져 보여. 지훈이 유라의 귓가에 속삭였다. 유라가 웃으며 대답했다. 회장님이야말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손은 단단히 깍지를 끼고 있었다. 유라는 문득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끔찍한 배신과 죽음 속에서 다시 태어난 삶.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위태로운 관계.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의 끝에서 그녀는 세상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녀를 평생토록 지켜줄 단 한 사람.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평온한 아침.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넘칠 만큼 행복했다. 머리뼈를 쪼개는 듯한 두통과 함께 한유라의 의식이 떠올랐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변의 공기가 너무나도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코끝을 스치는 값비싼 방향제 냄새, 희미하게 들려오는 클래식 음악, 그리고 피부에 닿는 부드러운 실크 드레스의 감촉까지. 모든 것이 끔찍할 정도로 생생했다. 여긴 최애 서방의 내 방이야. 유라는 힘겹게 눈을 떴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섬세한 조각으로 장식된 방 천장이었다. 그녀가 10년 넘게 지내며 지옥보다 더 싫어했던 양부모인 최 회장 부부가 은혜롭게 내어준 방이었다. 몸을 일으키려던 유라는 문득 자신의 손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흉터 하나 없이 희고 가녀린 손. 끔찍한 그날 이후 독한 약품을 다루는 공장에서 구르며 거칠어지고 상처투성이었던 손이 아니었다. 설마